네, 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올해도 머니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정보, 또 시시각각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2025년 마지막 거래일 조용한 내림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타 랠리 실종됐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나흘 연속 S&P 500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주식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낙관론 정도가 아니고 예.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월가에서 전략가들 전망을 내는 사람들 중에 하락 전망, 비관적 전망을 내는 사람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인사가 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즉 정부 강세론자들로 다 채워진 월가가 됐습니다. 뭐 보기 나름인데요. 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또 너무 일방적으로 쏠린 채로 또 시작하는 2026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까지 모두 연말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두 자릿수 이상 3년 연속 강세장 이어갔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경제 지표도 그 분위기를 뒷받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고용 시장의 탄탄함이 유지됐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 막판에는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장이만큼 차익 실현과 또 관망 심리가 겹쳐서 나흘 연속 하락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2026년 뉴욕 증시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상승률 1위를 기록한 한국 증시에 올 한 해 어떤 양상을 보일지도 또 전망해 보시죠. 네.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평소보다 이제 1시간 늦은 10시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새해 첫 거래를 앞두고 어떠한 것들을 또 챙겨야 될지 잠시 후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쉽게도 뉴욕 증시는 2025년에도 산타랠리 없이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차익 실현 매물이 연일 출회되면서 3대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죠. 다만 한 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뉴욕 증시는 관세 역풍에도 불구하고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지난해를 결선해 보면서 올해는 어디에 투자 포인트를 두면 좋을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일장 마감 상황부터 보면 다우 지수는 0.63%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0.74% 하락하면서 결국 최고치였던 6,900선을 지키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이날 0.76%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전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55%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호재가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0 칩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비디아가 TSMC에 추가 생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애플은 월가에서 애플을 2026년 탑픽으로 꼽은 기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0.45% 떨어졌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하락세로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4분기에 인도량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1% 넘는 약세 이어갔고요. 브로드컴과 메타도 1%가량 떨어졌습니다. 또 버크셔 스웨이는 60년 동안 버크셔를 이끌어온 이 수장의 워런 버핏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마지막 거래일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2025년 증시 성적을 보면 3대 지수는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확정했습니다. S&P 500은 1년 동안 16.39% 상승하면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AI 열풍에 힘입어서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다우 지수도 기술주 비중이 낮긴 했지만 연간으로 13%가량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변동성이 컸고 또 강세장 3년차였던 만큼 AI 기업이라고 모두 다 오른 건 아닌데요. M7 기업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엔비디아가 M7 중 단연코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면 2025년에는 그 왕좌를 구글에게 넘겼습니다. 구글은 연간 기준으로 주가가 65% 급등하면서 2009년 이후 가장 강력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초만 해도 AI 챗봇이 구글의 검색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회의론이 나오면서 급락했었지만 이후 반독점 소송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고 또 자체 텐서 처리 장치인 TPU 칩을 기반으로 제미나이 3를 공개하면서 다시 승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수익률을 낸 건 엔비디아였는데요. 엔비디아는 40%가량 오르면서 전년도에 180% 올랐던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낮은 성과를 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또 중국발 리스크, AI 거품론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테슬라가 10%대 수익률을 보였고요. 아마존, 그리고 만년 AI 지각생으로 불리는 애플은 상승률이 한 자릿수대에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M7 기업보다도 귀금속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셨을 겁니다. 금 가격은 한 해 동안 60%대, 은은 140%대 급등하면서 1970년대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또 재정 수도 확대 우려로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자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또 은 역시 금의 대체 투자처이고 여러 첨단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다가 그동안 덜 올랐다는 점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지난 수요일에는 CM에서 한 차례 또 증거금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금과 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펀더멘털이 훼손될 만한 재료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권 시장도 종합해보면 금요일장에서 국채 금리는 예상보다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연 단위로 봤을 때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025년에 0.781%포인트 하락하면서 2020년 이후 최다의 연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10년물 금리 역시 2025년에 0.42%포인트 떨어지면서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연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는 지난해 금융시장에서 명확한 패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급락했던 달러는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후임으로 비둘기파 성향의 인물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등에 실패한 건데요. 달러는 지난해에만 약 8% 하락하면서 8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내년에도 최소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약세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무작정 AI 주식과 미국 주식 비중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는 AI만 붙으면 모든 게 오르던 이 무지성 상승 장세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실제로 AI로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M7 기업들의 주도권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월가의 공통된 전망인데요. 2026년에는 다른 섹터로 랠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월가가 AI 외에 주목하는 분야는 에너지 인프라와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과 전력망 현대화 관련주가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AI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과 또 헬스케어 섹터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금융주의 경우에는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또 탄탄한 수익을 기반으로 유리한 환경이 놓여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여러 조언들을 종합해봤을 때 2026년은 장바구니를 나눠 담는 전략에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새해부터 버핏 없는 버크셔의 시대가 본격 시작됩니다. 60년간 이끌어온 회사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계자로 지목된 그렉 아베부 회장이 바통을 넘겨받게 됐는데요. 버핏이 이제 최고 경영자 직함을 내려놓고 회장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도 버핏의 성공 신화를 다 담아내지는 못할 정도인데요. 무너져가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핏을 만나고 60년이 지난 지금 연매출 4천억 달러에 180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가 됐습니다. 고요. 누적 수익률은 610만 %에 달해 같은 기간 S&P 500 수익률의 100배를 넘긴 만큼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 버크셔의 핵심 자산 중 하나인 우리 돈 370조 원에 달하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누가 굴릴지에 쏠려 있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여전히 교과서에 담겼지만 시작은 인간 워런 버핏이 가진 직관과 통찰 그리고 신뢰의 무게를 후계자인 아벨이 대체하기 어렵다 보고 있고요. 아벨의 투자 방식들이 얼마나 버핏의 감각을 재현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새해 들어 머스크의 미래 구상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부터 뇌에 컴퓨터를 심는 세상이 올 수 있겠는데요.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이죠. 뉴럴링크가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임플란트 장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곧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이식 수술 과정까지 완전 자동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당국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증 마비 환자 12명이 이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첫 이식에 성공한 전신마비 환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모니터 속 커서를 움직여 이 체스 게임을 하는 놀라운 장면을 선보이기도 하는 등 머스크가 말한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옮기겠다던 말이 정말 현실이 되는 날이 곧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뺏고 뺏기는 AI 인재 쟁탈전 속에서 오픈 AI가 직원 단속에 단단히 나서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을 압도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당근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직원 1인당 평균 주식 보상 금액만 150만 달러, 우리 돈 21억 원이 넘습니다. 앞서 가장 높은 주식 보상을 제공했던 구글과 비교해도 7곱절이 넘고요. 매출액 대비 주식 보상 비중도 연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46%로 14%인 구글이나 한 자릿수인 메타 등보다 월등히 높은데 올 초 메타의 챗 GPT 공동 개발자를 비롯해서 20명이 넘는 두뇌들을 빼앗기면서 인재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계 소식도 짚어보죠. 중국 비아디가 결국 테슬라를 눌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신에너지차 460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연간 판매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업계는 전기차만 떼놓고 봐도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지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해 공식 판매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앞서 4분기 판매량이 15% 가까이 줄어든 42만여 대에 그칠 것이란 자료만 봐도 연간 기준 판매량은 164만여 대에 그쳐 2년 연속 역성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아디의 올해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구매를 뒷받침해온 일부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는 데다 신차 모델이 대거 출시되면서 내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비아디가 올해 530만 대를 팔아치울 걸로 내다보면서 테슬라와의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본 올해 세계 주요 이슈 전망도 짚어보죠. AI 거품, 트럼프 관세, 금리 등을 테마로 꼽았는데 먼저 AI 거품이 꺼질 것인가라는 주제와 관련해선 인공지능 투자 과열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면서 손쉽게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났다고 지적했고요. 또 거품이 거치는 과정에서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가 당황스러운 수준의 손실을 보고 일부 소규모 기업의 경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든 트럼프 관세는 올해 더 높아지기는 어렵다고 예상했고요. 신문은 올해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될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보죠.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중국은 좀처럼 뻣뻣한 태도를 풀지 않고 있는데 이유 있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제일 큰 돈줄이 미국에서 1대1로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들 국가의 무역에서 지난해 우리 돈 700조 원에 육박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무역 흑자의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하고요. 이와 반대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2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대1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도 늘리면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 중인데 신흥국들의 지지를 얻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포석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기업 이슈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눈부신 성장을 이룬 특징주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한 텐베거 종목 중 첫 번째 주인공 원익홀딩스입니다. 자회사 덕을 톡톡히 봤는데요. 원익홀딩스는 원익그룹의 중간 지주사로 반도체, 장비, 가스, 신사업, 투자 등 4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등 관련 자회사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무려 지난 한 해 동안 80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원익그룹주들 지난 거래 마지막 거래일에 마무리가 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IPS는 4.6%대, 원익홀딩스도 1.99%, 2% 가까이 상승했고 원익 QNC도 1.66%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익 머티리얼즈만 0.48% 소폭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텐베거 종목은 웨어러블 인공지능 진단 모니터링 기업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작년 상반기 국내 의료 AI 기업 최초로 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실적 개선은 AI 기반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싱크가 주도했습니다.
지난 3분기 전국 주요 상급 종합병원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대폭 늘었습니다. 국내 성장세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 AI 테마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2%대 올랐고 루닛도 0.61% 오른 반면 LNC 바이오는 1.13%, 드림 CIS는 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 로봇도 작년 국내 증시를 관통한 핵심 테마로 관련 종목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로보티즈가 1081%대 급등하면서 텐베거 종목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팔, 관절 등의 움직임을 생성, 제어하는 장치인데 로봇이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데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 산업이 정부 주도 정책과 맞물려서 중장기 성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로봇주들 지난 거래일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대, 로보티즈는 2.4%대 하락했고 휴림 로봇과 사면 6%대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SPG까지 5%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호황세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도 늘어났는데요. 황제주는 무려 4종목으로 효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고려아연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효성중공업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과 전 세계 전력망 투자 확대 덕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338.13%나 올랐는데요. 특히 효성중공업은 실적 개선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란 점에서 다른 테마주와는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1.78%, 가온전선도 3%대 하락했고 말씀드린 효성중공업도 3%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죠. 지난해 역대급 화랑을 보여줬던 우리 시장이 올해도 적토마를 타고 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올해 과연 5,000피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1월 초부터 예정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면서 새해 첫 거래일 준비하시죠. 지난해 12월 한 달간 양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4,214선에 마감했습니다. 거의 연고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한 달간으로 보면 7.3%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925포인트로 1.4% 올랐습니다. 11월에는 외국인들이 순매도했었는데 지난달엔 외국인들이 사자 포지션을 취하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투톱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됐었죠. 12월 외국인은 4조 1,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코스피에서 4조 8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만 9조 원 넘게 팔아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6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3,375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이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한 달간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4,000피를 넘어서 5,000피, 아예 6,000피까지 전망하는 펀드 매니저들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외환 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으로 환율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 야간 거래에서 1,439원, 간신히 1,440원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이후에 뉴욕 증시 개장 시간 다시 1,440원을 넘어섰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월 1일 6시 기준 1,440원 8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우선 1,440원을 웃돌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짝 하락하다가 다시 1,500원 선을 위협하는 모습이 나올지 외환시장 경계감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12월장 복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해 볼까요? 올해 관심이 큰 테마, AI나 반도체는 당연하고요.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도 올해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작년 신규 상장한 종목들 수익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총 74곳이 상장을 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87.85%로 코스피의 한 해 수익률을 웃돌았습니다. 올해는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에서 굵직한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신규 상장주들 수익률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기대가 큰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와 AI 기업인 오픈 AI 그리고 엔스로픽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그랬던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도 우주항공과 AI 기업들 덩달아 주목받을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에식스솔루션즈와 K뱅크, 무신사, 한화에너지, 구다이글로벌, HD 현대로보틱스가 시장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호 공모주로는 지금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에식스솔루션즈와 K뱅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신사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8조 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는 만큼 IPO 시장 최대여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역대급 대여들이 상장을 준비하는 만큼 공모주 그리고 공모주에 연계된 기업들도 한 번씩 체크해 두시죠. 마지막으로 일정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1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5일에 리사수 AMD 회장이 기조 연설을 하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이때부터 AI와 반도체, 가전 쪽 모멘텀이 커질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신차 공개 대신에 AI 로보틱스와 제조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만큼 로봇 섹터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일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이제 증권가에서 4분기 컨센서스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 내놨었는데요. 호실적 속에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보시죠. 그리고 나면 12일에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D&D 파마텍, 알테오젠, 휴젤 등이 공식 초청을 받아서 발표에 나섭니다. 또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JW 중해제약, 녹십자 등이 비공개 파트너사와 미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빅딜이 성사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12월 CPI와 한일 정상회담, 14일에 한국의 수출입 지수, 15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TSMC 실적까지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연초에 바쁘게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10시에 개장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적토마를 타고 힘차게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앞서
우리 장윤자 아나운서가 적토마라는 표현을 줬는데 사실 이제 붉은 말의 해라고 하니까 육식갑자 중에서도 뭔가 가장 양의 기운이 좀 뚜렷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호. 예. 붉은 말. 네, 붉은 말. 그렇구나. 뭔가 예. 힘차게 달려나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또 약간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네. 낙마도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예. 야, 이 불기 멘트 치고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갖고 가셨다 오늘. 그죠? 낙마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참 우리 장윤지 아나운서가 제목을 잘 달죠. 맞아요. 말 달리자. 네, 말 달리자. 옛날에 그 노래 말 달리자 맞아요. 하던 그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오늘은 근데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춥네요. 아, 10시에 오늘 개장하고. 예, 한 영하 10도가 넘어가니까요. 예. 자, 이런 날 우리 또 이 긴 증시 타임을 누가 감당해 주시나요? 네,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분 최성원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최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최 대표님도 그렇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로서는 나쁘지 않았던 지난 몇 년간이었는데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국내 주식은 뭐 작년에는 너무 좋았고요. 이제 체감 지수는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작년을 한번 뉴욕 증시 한번 짚어 주셔야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금년 또 뷰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우려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그렇습니다. 네. 상승한 거예요. 특히나 기술주는 다 20% 이상씩 매년 네. 올랐기 때문에 뭐 20%뿐만 아니라 중간에 한 해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도 맞아요. 했고, 예. 그러니까 굉장한 강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는데 뭐 누구든 다 아시다시피 AI와 관련된 투자겠죠. 그래서 그 AI에 대한 기대는 기존에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어느 시기 정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PC 뭐 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산성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는 어떤 산업에서 가장 이 과거의 어떤 여러 사례들에 비해서 예. 더 주목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장기적으로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디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디베이스먼트라고 하죠. 디베이스먼트.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화폐의 타락이라고도 표현을 하시긴 화폐의 하시는데 타락. 근데 결과적으로 화폐 대비해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네. 이제 지속됐다. 이제 그러면서 달러가 타락하는데 뭐 달러 가치가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통화 간의 이 어떤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네. 전체적으로 모든 통화가 이 실물 자산에 비해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거죠. 예, 특히 또 인플레이션도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 가치가 아니라 명목 가치가 증가하는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두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올해를 보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동을 할 거냐.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제가 뭐 굉장히 3년간 우호적으로 작동을 해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하나는 사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의 물가 상승이 굉장히 빠른 폭으로 오를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가 우리 디베이스먼트 얘기할 때 순서별로 자산을 쭉 나열해 보죠. 실물 자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금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주식이 있을 거고 이제 이쪽 끝에 현금이 있을 텐데 네. 현금에 딱 붙어가지고 그만큼이나 디베이스먼트 시에 우려되는 자산이 뭐냐면 채권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채권 가치가 디베이스먼트 시기에 불리하게 작동을 하고 이제 떨어진다면 그건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고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사실 전반적인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위험이
여하이 잘 통제되면서 오래 지나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AI와 관련해서 똑같은 문제가 있죠. 한 부분은 분명히 모든 우리 신기술 거품에서 네. 형성이 될 때, 거품이 형성이 될 때 나타나는 건 피할 수 없이 나중에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망하는 데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규모로 망하고 그거의 피해를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보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네네.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승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결국은 승자와 패자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충격.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면 이게 꼭 어느 기업이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더라도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 거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치를 미래를 너무 당겨오고 예.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인데 불확실한 미래의 가치를 너무 확실한 것처럼 당겨왔을 때의 문제이고 이거는 뭐 다른 어떤 크레딧 마켓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 자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나 주식시장이 사실은 미국의 소비를 지탱시키는 큰 힘이라는 점에서 또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올해 그런 두 부분이 다 문제가 돼서 이제 시장은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은 AI 거품이 형성되는 말하자면 투자붐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 그다음에 어찌 보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계속 좀 높게 인정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잘 통제가 되면 올해 잘 무사히 끝날 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에 대한 위험들은 조금씩 커져가는 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 한 3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주의를 그 부분 네네. 예, 한번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가 상승이 하반기 때 급작스럽게 진행된다든지 예. 이제 그럴 만한 지금 위험이 하나 존재를 하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예. 지금 새롭게 예. 임명을 할 텐데 상당히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허. 이거에 대해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물가가 오르는 걸 먼저 인플레이션 이제 이 채권 시장 쪽에 비질런트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작용단이 나와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나올 수 있는 예. 좀 시나리오일 거고 또 하나는 더 가격이 올랐다가 꺼지는 이런 거품이든가 또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잠시 경험을 했었는데 이 거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현재는 돈을 못 버니까 누군가 먼저 돈을 벌고 있는 쪽에서 돈을 대주고 그게 다시 또 자기네 상품을 사주는 이런 순환 구조가 예, 그러니까. 형성이 됐었잖아요. 예. 이런 순환 구조 내에서 크레딧의 문제가 발생하는 작년에 이제 대표적으로 오라클에서 그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발생이 됐죠. 그래서 크레딧 마켓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게 좀 더 확산된다든가 이번에 우리 또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약간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예. 궁극적으로는 지금 계약이 파기되고 하는 부분이 글쎄. 발생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뭐 1대1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잉된 투자와 의사결정들이 진행되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더 이상은 이거는 진행을 해봤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네. 이제 그런 순간들이 혹시 올해 하반기 정도쯤 올 수 있지 않을까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거다. 예. 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참 그거 했던 게 아까 저희 굿모닝 마켓에서 지난 한 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와중에 M7 했는데 네. 뭐 구글은 놀라운 네. 급등을 보였습니다만 M7 중에 그 아마존 같은 경우가 5.5%대 상승률에 그치더라 말이죠. 네. 나스닥이 20%, 네. 코스피가 70%대 오르는 와중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전기차로 가나마나 하다가 뭐 전기차 포기할래요 하고 하는 제너럴 모터스가 작년 말에 보니까 한 53불 하던 놈이 지금 81불입니다. 네. 이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하는 이 캐터필러가 355불 작년 말. 이게 이거 금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627불까지 솟았다가 572 현재.
우리가 뭐 M7, 테크, AI 이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딴 놈들이 더 확 날아가 버렸네요. 네,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 때 그 디베이스먼트에 대한 우려가 자산시장 쪽, 특히 네. 위험자산 주식시장 쪽에 예. 좋게 작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의 특징은 뭐였냐면 완전 본격화된 건 아니지만 AI와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거품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런 거품론들이 나올 때 항상 나타나는 초기 반응이라는 건 다른 쪽으로의 확산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조금 나타났었죠, 일시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완전히 AI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확산되는 분위기들이 나타난 것도 좋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뭐 이제는 다른 종목들도 막 오른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예. 있지만 사실은 시장을 크게 끌고 오던 큰 투자의 축이라는 게 과거 한 2년 특히 작년 중반 정도까지에 비해서는 조금 약화된 것만은 분명하고 투자자들 심리도 그거에 비해서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게 너무 지금 비싸진 거 아니야? 이게 정말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거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제가 AI를 신봉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네. 얘기를 많이 이제 찾아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AI 혁명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연간 성장률을 이제 예를 들면 그 AI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예. 2~3%씩 매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률을. 그렇죠. 그게 결국 뭐냐면 프로덕티비티가 그만큼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2~3%씩 성장률이 그렇게 주요국에서 올라가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투자는 이건 사실은 버블이 아니에요. 네. 충분히 수요를 아직도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걸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사실 그 미래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더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당연히 그만큼을 이미 또 주식시장 쪽에서 또 기업의 가치에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이제 올해군요. 올해 하반기쯤이 됐을 때 그 테스트 과정을 한 번 더 거쳐갈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뭐 확산된 어떤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또 AI와 관련된 어떤 이 인프라스트럭처 물론 조금 색깔은 달리할 거예요. 이전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그 칩 메이커들이 네. 약진을 했었다면 그게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이겠죠. 그런 확산되는 과정에서 뭐 새롭게 등장한 기업들도 이미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되지만 AI라는 테마는 계속 살아서 올해 상반기까지 쭉 미국 증시를 이끌어 갈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테스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앞서 소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지난해 뉴욕 증시에서 네.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요 그 빅테크 관련 종목이라든지 성장주 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테크가 한 150% 가량 이제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어허. 주가가 수익률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 뒤이어서 이제 구글이 하반기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68%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한 40%. 예. 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5% 수익률에 그쳤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주가 수익률이 나뉘는지를 보니까 이제 팔란티어 테크하고 이제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돈을 번 기업이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칩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가 상승률이 한 40% 이미 그 전에 많이 올랐고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AI 투자를 하는 기업. 그러니까 당장 수익보다는 네. 이제 일단 지출이라- 현재는 돈이 그렇죠. 나가는. 예, 그에 네. 따라 주가가 조금 이렇게 수익률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옥석 가리기가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본격화되고 좀 가속화될 거다라는 네, 당연히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예, 돼야 또 정상입니다. 그렇게 돼야 예. 이 시장도 어찌 보면 더 장기적으로 AI라는 거를 이게
기술혁명이라는 게 이 가장 큰 문제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놓고 나면 기술혁명이 막 발생하고 거품이 생기고 그다음에 꺼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터넷 다 쓰고 있고 네네. 누구나 다 핸드폰 쓰고 있고 PC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AI도 우리 생활에 스며들 텐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충격을 중간중간 어떻게 잘 조절해 가면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에 네. 지난 한 3년에 비해서는 지난 3년간은 이제 초기 투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조금 더 반복적으로 더 혹시 이거 진짜로 돈 벌 수 있는 부분이야? 돈을 벌더라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거지? 이런 데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니 근데 진짜 서학김이 정말 잘하시네. 지금 한 물어봤거든요. 요즘은 진짜 검색 너무 편하네. 2025년 서학김이 순매수 순위 한번 물어봤더니만 네. 연중 누적으로 상위 종목 알파벳, 구글, 비트마인, 엔비디아, 서클 뭐 이렇게 나오고 월별 분기별로 뭐 초반에는 테슬라, 팔란티어 비중이 컸다. 돈들을 얼마나 버시는 거야 이거? 아, 그렇죠. 팔란티어 테크 갖고 계신 분들은. 22% 내고도 엄청 남겠다. 네. 근데 그보다도 하이닉스가 최고입니다. SK 하이닉스 지난해 보면은 280%. 280%. 또 삼성전자는 한 125%. 그런데 280% 오르는 동안에 보통 사람이 28% 그전에 먹고 나오면 나오게 돼 있거든. 심리가 불안하죠. 심리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좀 게으른 게을러져야 사람들이, 된다. 예, 그런 분들이 돈을 버는 경우들이 좀 있죠. 물론 뭐 그게 늘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본인이 그 지금 AI가 대표적이지만 성장 스토리를 분명하게 갖고 있고 그게 시간에 걸쳐서 실적으로 확인되는 기업들은 사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지만 일희일비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일희일비를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 좀 보면 좀 무감각하고 게으르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좋게 얘기하면 디서플린이 잘 된 분들인 네. 거죠. 훈련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분들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한 분이 올해 승리하셨던 거죠. 작년에 승리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를 갖다가 계속 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제 예전 다니던 직장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청청이 사무실에 그때 아마 최 대표님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보면은 구두 이렇게 왜 다 수거해 가서 구두 닦으시고 네네. 갖다 놓으시는 예, 분이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네.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그분이 알부장게 주식으로 엄청 버셨어요.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낮에는 주식 시세 볼 틈이 없는 거예요. 네. 본업을 하시느라. 본업하시느라. 예.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게 막 아닌 게 아니라 10%만 올라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정리하고 싶잖아요. 그런 걸 갖다 견뎌내야 아까 말씀하신 하이닉스를 다 먹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 뉴욕 증시하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국정에 대한 신뢰도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흔히 말하는 4848이라고 하잖아요. 예, 사고 팔고가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종목에 대해서도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실 좀 그래왔죠. 그 시장 자체가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왔고 사실 투자자한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투자자는 죄가 없고 예. 시장 자체가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일 만한 그 상황에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기업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한 기업들이죠. 기업들의 책임도 있었던 거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밸류업 과정에서 뭐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버넌스 선진화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또 일반 주주들을 홀대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투자자들께서 당연히 그런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봤자 예. 계속 그 대주주 위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대주주들이 주가가 오르는 걸 별로 반기지 않는 이런 분위기인데 장기 투자를 한다고 마음을 먹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장기 투자를 해서 못 버신 분들도 많았고 네, 네. 맞아요. 이런 네. 상황들이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게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미국 시장, 미국하고 우리나라 다. 네네.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테마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AI. 아닌 것 같아도 디베이스먼트에 대한 우려는 금값을 계속 다시 올리고 있고 예. 그러니까 금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거고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위험자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주가도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실물자산이 오르는 거니까 이게 게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더 진행될 거라고 지금 강하게 믿음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 주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전 좀 더 괜찮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 초를 바닥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좀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몇 년간 내수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었어요. 근데 우려는 좀 있죠. 돈을 써서 내수를 키우는 거다. 근데 원래 돈 써서 내수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가 마이너스 성장률인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정부의 역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장률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너무나 이렇게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일 때는 당연히 그걸 끌어올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현재 정부는 사실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 예산도 확장 예산 편성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와 국내 투자는 조금 늘어날 거고 수출에서도 큰 어떤 타격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가는 구간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밸류 정상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반영 안 됐다고 봅니다. 반영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그거를 지킬 것이냐 또는 뭐 지켜야 되는 어떤 강제성이 있더라도 그걸 우회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각종 방법을 사용 안 하고 정말 거버넌스를 선진화시켜서 일반 주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그대로 주는 방식을 앞으로는 우리의 경영 방침으로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 자사주 소각을 안 하기 위해서 자사주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 자체를요. 그렇죠. 매입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그거를 기업들이 정말 자신들의 어떤 그 경영 방침이나 철학으로 정해가느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밸류에이션 정상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보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고 해도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4배. 네. 이거는 글로벌리 선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좀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북한과 관련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이 원화도 사실은 글로벌 통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구성이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강해서 이익의 변동성이 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큰 거예요. 내수 기업이 이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익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레버리지가 심하게 작동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선진국 평균만큼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분간은. 그런데 그래서 선진국 하단까지라도 가면 사실은 5천이라는 건 크게 높은 주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 1단을 보여준 거고 이제 그 과정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 대표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코스피가 75%대 뭐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지수가 1년 동안에. 그렇게 되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에브리바디 해피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한번 따져볼게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에 대해서 일단 5,000피라고 하는
코스피 5,000포인트라고는 엄청난 비전과 목표점을 갖다 제시했고 여러 가지 또 정책적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들도 관찰되었습니다만 초기에 조금 그러고 나서 요즘은 뭐 온통 뭐 정치판 얘기밖에 없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전이 제시된 가운데 싶어서 작년 한 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연말에 보니 2025년에 외국인은 4조 7천억을 순매도했네요. 개인도 26조 4천억을 순매도하고 얼추 3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30조를 샀나 싶어 보니까 기관이 19조 7천억이니까 거의 한 20조. 그리고 기타 법인이 11조 3,600억. 그럼 기타 법인 11조 3,600억을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좀 했네요. 평소 대비. 그리고 기관이 한 20조 가까이 샀는 와중에 연기금이 한 3조 7천억. 뭐 이렇게 진짜 숫자가 나옵니다. 개인이 26조나 넘게 팔았네요. 안 믿네요. 개인은. 아직 그렇죠. 게다가 이제 두 가지가 겹쳐져 네.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플러스, 기억.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 이게 이제 예.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하는 거고 한 가지 우리 정부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쓰는 것. 네. 이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와중에 이 부분이 방만하게 지속이 돼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추가적으로 갉아먹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우리가 여전히 이 새 정부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자산 가격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네, 네. 이제 더 세금이 부과되는 네.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자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이탈하는 지금 뭐 국면에 현실이죠. 놓여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물론 거기에는 제대로 된 이해도 있고 또 오해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있고 개인별로 상황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자산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자체에 대해서 특히 국내에서 뭔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불편한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께서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비록 세금을 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미국 시장.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자산 시장, 자산 가격이라는 게 이런 정부에 의해서 또 미끄러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굉장히 시장주의적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벌면 돈을 잘 버는 대로 기업이 됐건 뭐 개인이 됐건 잘 버는 대로 일단은 그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믿음이 강하게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결국은 이번 정부는 그 부분을 좀 이제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부터 나주셔가지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본주의가 점점 고도화될수록 기업의 이익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가계로 흘러들이게 하는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개인들이 이제 12월에 그래도 약간 좀 좋았던 게 이 미국 주식을 좀 순매도 하셨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순매도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실 보신 거하고 이제 이익 보신 거하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수요도 있었을 거고 한데 일단 뭐 물린 거 일단 털고 새해 들어서 새로 산다는 그런 이익 본 거하고 물린 거를 같이 이렇게 털면 세금 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일 거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일단은 준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대책이 마련됐잖아요. 왜 팔고 돌아오시면 양도세 일정 부분 하에서는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을 사실 경우에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작동을 해서 또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들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을 일반 주주들한테 나눠 주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모습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는 그거를 계속 옆에서 관찰하면서 그럴 수 있도록끔 그런 요인을 가질 수 있도록끔 기업을 독려하고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허점들을 이제 막아야 되는 걸 테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면 개인들이 조금씩 돌아오시면서 또는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물밀듯이 나가셨거든요. 예. 이제 그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제 국내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그 국내 증시 특징 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이런 조합은 사실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원화 가치 폭락. 근데 코스피는 굉장히 기록적인 상승세. 왜냐하면 그 달러 인덱스가 2024년 말에 한 108 정도였어요, 제 기억에. 네네. 근데 지난해 말 달러 인덱스가 한 98. 그럼 달러 가치가 그렇게 높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 원화 좀 가치, 떨어졌죠. 원화 가치는 달러 더 떨어졌다 네네, 보니까 맞습니다. 보통 이제 원화 가치가 이런 식으로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뭔가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기 힘든 구조인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또 코스피는 수익률이 좋았단 말이죠. 이게 네. 과연 올해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 이제 원인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디베이스먼트에 대한 그 작동이 좀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고 예. 이제 그걸 떠나더라도 이제 국내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개별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고 보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이 굉장한 어떤 리스크에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자금의 흐름상 보면 구조적 균형점이 위로 올라가게 된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옛날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원화가 강세가 될 때 주가가 오르는 거였어요. 맞아요. 코스피가 예. 오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그림 그려놓고 환율이 강세가 돼야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잘 안 오르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네.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한 몇 년간, 한 4, 5년 됐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우리 성장률이 쭉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수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내수의 비중도 굉장히 작아지고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수 측면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별로 환율의 움직임하고 주가의 상관관계가 떨어진 상태다. 거기에 이제 그 디베이스먼트와 관련된 이 논리까지 더해지니까 오히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수출 기업 쪽으로의 집중 현상들이 전체 주가를 올리는 식으로 이제 나타난 거다. 근데 네. 그게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예. 일본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일본도 통화 가치가 굉장히 약해졌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안 그래도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최 대표님 보시기에 네. 방금 이제 우리 정빈 앵커가 질문했던 네. 참 특이한 2025년이었다. 예. 주가도 오르면서 환율 달러 환율, 환율도. 우리 환율도 오르는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우리는 늘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주가지수하고 환율하고 겹쳐보면 서로 역방향이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방금 막 예를 드신 일본도 그랬다. 아베노믹스 때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달러의 환율은 뭐 80엔 어라운드에서부터 뭐 150, 160까지 왔고 그 사이에 니케이는 엄청나게 뛰었다. 네. 그럼 일본 케이스는 참 좋은 케이스에 보니까 그 자국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환율 상승과 더불어 증시도 좋고 뭐 디플레도 네. 벗어나고 했는데 또 그런 케이스를 들자면은 튀르키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네. 저는 예. 뭐 일본식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환율 더 오를 것 같아요. 더 달러 오를 것 환율이 더 같다. 올라간다. 지금도 안 빠져요. 또 1,440원대입니다. 지금도.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올해는 1,480원인가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네, 작년에. 예,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내세우신 거죠, 네.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계속 달러 나가야 되잖아요.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는 계속 나가야 되고 네. 개인 투자자들 제가 변화가 조금 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의 해외 투자 뭐 이 욕구,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뭐 완전히 반전돼 가지고 국내 시장을 이제는 막 신뢰하고 해외 거를 팔고서 들어오실까?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달러 수요가 더 많다. 원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보면 글쎄요. 뭐 환율은 우리 저 소장님이 훨씬 전문가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는 1,500원 넘어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 환율은 그 정도쯤에서 형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게 완만하게 가는 현상이면 네. 정부나 또는 뭐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이제 용인해 가면서 가다가 그게 다시 또 일종의 이제 셀프 프로페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적으로 자꾸 올라가는 국면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네. 작년 말에 조금 그런 국면이 나타났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면이 나타날 때 다시 또 좀 정책을 마련해서 끌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할 테지만 기본적인 힘은 여전히 좀 오르는 방향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 올 한 해 또 어떻게 하든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들은 계속해서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소식만 전하고 있고 또 다른 데 파보면 꼭 그렇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지금 중간 선거라고 하는 네. 여기서 만약 하원이 됐건 뭐가 됐건 상원이 됐건 어느 한쪽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잃어버리면은 사실상 미국 대통령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 뭐 OBBBA 해서 이제 돈 풀겠다는 거고 한 4월쯤이면은 집집마다 수표 꽂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카이치 총리 지금 벼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적자 재정이 얼마가 되건 간에 어쨌거나 확 하겠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금년에 안 받아 비디오입니다. 막 하다못해 각 지방 무슨 군은 뭐 50만 원, 60만 원 막 준다고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누가 잘났나가 아니고 누가 못났나 해서 이제 환율이 결정될 것 같은데 궁금하긴 궁금하네요. 어느 쪽으로 갈라는지.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베이스먼트잖아요. 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돈을 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건데 이 현상의 끝에는 실물 자산이 있고 이쪽에는 현금이 있다면 그 중간에 이제 통화들이 있는데 네. 통화가 선진국 통화부터 시작해서 이머징 마켓 통화가 글쎄. 있어요. 예.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 통화가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더 강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돈을 덜 쓰는 쪽이 강하고 그러니까 유럽이 강하고 미국이 더 약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돈 쓰고 있으니까 네. 더 약하고 뭐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성도 보고 있는데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정말 그렇게 장기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결정들만을 내릴까 네.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실수들이 위정자들한테서 없었다면 모르는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예 우리 진짜 한번 제대로 그 말씀하셨던 기껏 올라서 PBR 1.4 아직도 네. 글로벌 거기에 비하면 못 미치고 네. 이걸 제대로 한번 하려면은 대표님 제 이 아이디어에는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거기는 문제가 있다고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 좀 네. 상장 주식 종목 확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이 되도 않은 회사들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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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그 무슨 뭐 시총 뭐 몇백억짜리도 있고 네. 그러다 뜬금없이 갑자기 막 상한가 몇 번 치는 종목들도 나오고 맞습니다. 이런 거 빼고 네. 돈 못 버는 애들 빼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IPO 좀 줄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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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요새 외식 사업 창업한다고 그놈의 더본코리아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만 물려가지고 뭐 일개 유튜브도 뭐 상장 운운한 게 벌써 몇 년째입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좀 회사 같은 회사 네.
진짜 경영학 원론에 나오는 첫 장에 나오는 고잉 컨선 수십 년은 뭐 수백 년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수십 년은 갈 수 있는 회사 이런 애들 좀 상장시켜야 좀 똘똘한 놈들로 해야 이게 튼실한 지수 아닐까요? 네, 뭐 처음에 이제 올라올 때부터 모든 기업들이 다 뭐 나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제 좋은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올라오는 게 이제 대부분이겠죠. 뭐 안 그런 쪽도 있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제가 이 질문 중에도 사실 코스닥 쪽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말씀하셨던 퇴출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좀 제도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출이 이제 조금 좀 드러났나요? 그런데 코스피는 특히나 퇴출이 굉장히 어렵죠. 퇴출이 어렵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퇴출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은 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남아 있게 되는 현상들인 거예요. 웬만하면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걸 살리기 위해선 아이디어를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 너무나도 좀 강한 기준이랄까 그런 게 아이디어가 돈으로 지원받는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이 부분을 막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일정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뭐 그렇게 강력한 어떤 예를 들면 좋은 데들만 남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좀 레디컬하신 좀 과격한 그거였습니다만 미국도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금년에 뭡니까 스페이스X 같은 거 또 무슨 뭐 오픈 AI 쟤들 뭐 아직 상장 안 해요 하지만 저 샘 알트만 안 믿습니다. 그 상이 금년에 또 그거 하자고 덤빌 상이에요. 그 친구도 보면 뿐 아니라 뭐 엔스로픽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 전부 상장하겠어요 나오 들면은 그걸 갖다 벌써 1조 달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디 땅 파서 돈 나옵니까? 그럼 뭐 팔아서라도 그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돈부터 땡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그 한참 우리 바이오 기업들 버블이 생겼었잖아요. 그때 바이오 기업들 사장님들께서 만나면은 어떤 분들이 우리 이렇게 상장하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상장들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우려하시는 분도 일단 공모가가 약간 부풀하죠. 우리는 뭐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렇게 가시화된 게 없어 그러면 일단 돈 받아놓고 그걸로 시작하라고 얘기를 서로 간에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버블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어떤 미래의 기대만을 갖고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실패하는 데도 생길 거고 진짜로 성공하는 데도 생길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나서는 걸 테고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엔 투자자들이 현명해지는 방법뿐이 없다고 봐요. 이거를 뭐 정책 당국이 이걸 나서가지고 너는 상장을 해도 되고 너는 상장하면 안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투자자들이 현명해지면서 정말 꿈과 같은 얘기들을 하는 그런 것과 실제로 이게 가시성을 담보로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과를 잘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그게 뭐 늘 투자자들이 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신다면 버블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집합적으로 항상 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현명한 투자자일수록 그런 옥석 가리기에 굉장히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버블 시기엔 더더욱이나 그냥 무조건 뭐 버블은 무조건 쫓아갔다가 나중에 잘 빠져나오기만 하면 돼.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어떤 기업이 더 이게 실적과 관련된 가시성이 있느냐. 정말
이 프로덕티비티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네. 대표님 보내드리기 전에 딱 10초짜리 네네. 워낙 또 채권적으로 쭉 잔뼈가 굵으신 분이니까 지금 우리 국고 10년 한 3.38 뭐 이 정도 됩니다. 네. 금년에 우리 이 채권 시장에 이거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좀 내려가야 됩니다. 원래는 내려가야 된다. 원래는 그 정책금리하고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글로벌리 디베이스먼트 우려가 다시 이렇게 재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지금 상반기 중에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가 하반기 때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채권시장 작용단이 미국부터 움직이는 이런 케이스가 되면 금리가 좀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에는 좀 편안하게 뭐 매매를 하시던 좀 그러시되 예. 너무 채권에 대해서 이 안정성을 담보하는 포트폴리오 내 자산 이외에 이거를 해가지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 팔아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는 자산으로 지금 생각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매가 지난주 4개월 만에 순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고환율과 AI 버블론에도 서학개미의 순매수세는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 매도 우위로 뒤집힌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립니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턴시키기 위한 정책 영향이라는 분석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증시가 12월 중순에 짧은 조정을 끝내고 반등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몰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증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년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작년에는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한 만큼 동학개미의 수익률이 서학개미의 수익률을 4배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은 24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5배 뛰었는데요. 미국 주식 보관 규모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겁니다. 그럼 지난주 서학개미들의 자세한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3위와 5위는 테슬라 관련 종목들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16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대규모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요. 주가가 주춤한 사이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의 조정을 적극적인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 겁니다. 이에 테슬라는 매수 우위가 나타냈는데요. 반면 TSL은 직전주에 이어 차익 실현 매도가 계속됐습니다. 4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작년 엔비디아 연간 수익률은 35.59%로 서학개미 주식 보관액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는 200억 달러를 투입해 AI 칩 스타트업 그록을 사실상 인수했죠. 이제 엔비디아의 시선은 학습용을 넘어 추론용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미래의 라이벌이 될 만한 기술력을 미리 흡수해서 격차를 벌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직전주에 주가가 급반등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스파입니다. 올해 S&P 500에 대한 월가의 시선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주요 20개 투자은행이 내놓은 S&P 500 지수의 목표치는 최저 7,100선에서 최고 8,100선까지입니다. 평균 목표치는 7,700인데요. 현재 대비 1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월가 예측은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작년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요. 실제로 작년 S&P 500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 해 동안 약 16%가 오른 건데요. 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스파이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1위는 SOXL입니다. 뚜렷한 매수 우위인데요. 미국 증시 전체에서 뚜렷한 매도 우위인데요.
미국 증시 전체에서 서학개미들이 순매도를 나타낸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 전주까지는 서학개미의 반도체 강세 베팅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극명한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 내내 상승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 그룹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죠. 엔비디아에 대한 시티그룹의 투자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티은행은 이번 계약을 엔비디아가 구글의 TPU에 맞서 AI 추론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굳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록의 경영진이 과거 TPU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시티그룹은 그록이 독립회사로 운영을 유지하는 만큼 엔비디아는 규제 관련 부담을 효과적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엔비디아가 택한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이 전면 인수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2026년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27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이슈도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주저앉았습니다. 9만 달러 선 회복에 실패한 채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추가 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매도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로빈후드에 대한 니드햄의 종목 리포트 살펴보시죠. 니드햄은 향후 가상자산 거래량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섹터 전반에 걸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가격이 저점 부근에 근접해 있더라도 모멘텀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 145달러에서 13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에 대한 UBS의 투자 의견입니다. UBS는 나이키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긍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웨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나이키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강력한 성장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팀쿡 애플 CEO가 나이키 주식을 40억 원 넘게 매입하면서 책임 경영에 힘을 실었죠. 팀쿡에 이어 엘리엇 힐 CEO가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나이키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20% 이상 하락한 상태로 반등이 시작될 경우 상승 여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은 중립과 목표 주가 62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내부자 매입이 잇따르고 있는 나이키,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금에 대해서 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금값이 2025년 한 해 동안 70%가량 올랐고 지금 올해 UBS에서 보니까는 5,4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돌반지 하려면 한 돈에 이제 공인비까지 하면은 100만 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인비까지 하면은 네. 한 돈이 3.75g? 맞아요. 저 큰 놈 돌 때 한 5개 돌았었는데 그 집에 찾아보니 없더라고. 사모님한테 여쭤보세요. 한 그러면 계속 들고 있으면 한 4,500 되네. 한 300원 넘기네 그래도. 네, 뭐 팔 때 시세는 야,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러네요. 계속 들고 계세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오늘 한번 이 금 얘기예요. 어디 금도 금이지만 또 이 또 라떼 요정 또 옛날 나옵니다. 또
옛날에 금과 은이라는 가수도 있었는데 듀엣도 남성 듀엣. 네, 언제적 얘기. 언제적 얘기. 좀 대신에 우리 정민 앵커는 금과 은도 아시네. 아니 모른다는 얘기인데. 모른다는 얘기요? 예. 아 그래요? 예. 또 모른 척 네. 하는 거 봐.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예. 모셔보겠습니다. 스테커스 조규원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 대표님. 예. 이 복장이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중국집에 주방에서 지금 막 그 하다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극과 극 칭찬이 있는 거죠. 요즘 이렇게 영상에서 조 대표님 얼굴 많이 봅니다. 바쁘시죠? 네, 최근에 뭐 금 가격도 은 가격도 변동이 크다 보니까 네. 시장 상황이 하루 다르게 또 변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첫 질문이 뭐 작년에 이제 금값을 밀어올린 요인이 뭐냐인데 저는 금도 금이지만 아니 은이 더 웃기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 그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네, 금값을 갖다가 은값으로 나누는 거 네, 이거 얼추 한 50 내지 60배 네, 네, 금값이 은값이 한 5, 60배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금이 워낙에 초반에 많이 뛰다 보니까 이게 비율이 105까지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값이 은값보다 100배나 더 비쌌다가 지금 이게 최근에 은이 확 한번 튀면서 한 50대 초반까지 왔다가 지금 한 60 정도 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은도 올 한 해 뭐 장난 아니었고 두 개 해서 이제 귀금속 쪽 왜 이렇게 됐나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금리. 올해 네. 금 가격이 한 8월부터 이제 치솟기 시작했었고 한 11월쯤에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12월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두고 볼 때 지금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유동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8월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으면서 이제 예.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어떤 시사점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11월쯤에는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한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금 가격이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12월에 근데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정확히 말하면 뭐 양적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돈 풀기가 조금 시작이 되면서 이제 12월부터 더욱더 가파른 금 가격 상승이 다시 이어지는 걸 볼 때 2025년 전체는 유동성이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데 정말 큰 영향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5년, 2024년 이 둘 다 금리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도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을 여전히 밀어올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금 투자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수익률을 예상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되는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연준 의장이 한번 교체가 되는 시기인데 네. 그렇다 보면은 그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면 꼭 완화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초반에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갔던 역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더불어 이제 케빈 헤셋이라고 하는 네. 그런 후보가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유독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쩌면 금 가격에 더 큰 그런 상승 모멘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 쪽으로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여쭤볼게요. 네. 12월에 엄청난 시세가 나왔는데 네, 그게 뭐 가끔 시장이 그렇게 뭐 미친 듯이 움직일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우리 조 대표 보시기에는 뭐가 작용한 거예요? 어디서 뭐 투기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나눠서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이라는 자산 자체가 첫 번째로 너무 쌉니다. 은이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골드 실버 레이시오, 금은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역사적으로 금 가격은 은 가격이 10배 정도 비쌌던 게 늘 평균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초나 아니면 작년 정도를 보면은 80에서 100 정도까지 벌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 말은 은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요즘 너무 금이 비싸. 아, 옛날에 20만 원이었던 게 50만 원이라니 혹은 80만 원이라니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금을 비싸서 못 샀던 수요가 은으로 다 몰리면서 은에 대한 상승을 밀어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의 측면은 수요와 공급 자체가 은이 정말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1년에 은이 이제 광산에서 생산되는 게 한 8억 온스 정도가 되고요. 1년에 수요량이 한 12억 온스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재활용되는 은까지 합친다라고 해도 1년에 거의 1억 온스 정도의 은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한도는 3.75g이라고 말씀드렸고 온스는 어느 그램으로 따지면 31.1g입니다. 31.1g. 네, 트로이 온스라고 하는 단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은이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은에 대한 그런 어떤 공급 대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은이 부족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해외에서도 은이
은이 부족한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트리거를 터뜨렸던 건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수출 허가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이 이제 수출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은의 한 60% 정도 은 정제를 중국이 맡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런 수출 통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은이 공급이 부족해서 요즘에 은 가격이 튀면 무섭게 튀는데 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 시장이 더욱더 격변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은 하면은 보통 이제 산업 수요 얘기는 합니다만 보통 가정에서는 은식기 비싸잖아요. 은수저. 예, 은수저. 예, 은식기. 또 그 브랜드들도 좀 비싼 브랜드들도 있고 요즘에 은 그렇게 현물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은이 다시 품절이 되고 예.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이제 뭐 저희 같은 금거래소들은 이제 손님들한테 전화해서 네. 혹시 은수저 팔 거 없는지 이렇게 여쭤볼 아. 정도로. 그 정도예요? 매입하려고. 네, 맞습니다. 예. 은수저가 옛날에는 저도 몰랐는데 한 20년 전에는 그 이사 갈 때 은수저를 그냥 버리고 가기도 했었다고 그 하더라고요. 정도였어요? 은수저 요- 비싼데. 예. 요즘에는 은수저 한 벌이 물론 이제 순도나 중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은에 대한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고, 네. 또 그만큼 은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은의 그런 품절 대란이 이제 종종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한 2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한 10월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작년 말씀드렸던 예. 겁니다. 작년 그렇게 됐었고, 올해도 또 비슷한 상황이 이제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정말 불균형을 이루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은이 더 이제 저평가된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금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은의 상승세가 더 무섭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고객들한테 은수저 있으시냐고. 네. 가끔씩 왜 이 구두 닦아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금리빨 삽니다 이렇게 돼 있는 네네네네. 진짜 그런 금리빨 사시는 분들은 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금을 녹이는데요. 녹여요. 네, 녹여서 이제 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 이를 이렇게 전체를 감싸는 크라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위에만 이렇게 떼우는 그런 이제 일레이라고 있는데,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한 4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전체 중량의 40% 정도는 금이라는 거죠. 예. 일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녹여서 정제해서 금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에 뭐 팔라듐이나 백금 같은 게 예. 섞여 있기도 해서 금리가 아주 돈이 된다. 돈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레이 순도가 좀 높네요. 네, 일레이 순도가 높습니다. 다 사서 이제 녹여가지고. 네. 예. 팔라듐 백금도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그런 쪽도 많이 시세를 내는 상황인데 올해도 좀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금 가격이 한 60%에서 예. 70% 정도의 상승이 금 가격이 한 60에서 70% 정도, 그리고 예. 은 가격이 한 15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되게 뛰어났는데 한 85% 정도 상승을 했었고, 네. 백금 같은 경우에는 130% 정도를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결국엔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금리나 사이클, 유동성이 이렇게 쭉쭉 풀려나가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원자재 시장을 다 같이 끌어올리는데, 이 중에서도 금보다 은이나 백금이 더 이제 많이 올랐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은이나 백금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백금도 한번 주목해서 본다라고 백금. 한다면 네. 백금이 영어로 플래티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플래티넘이구나.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등급을 볼 때 뭐 실버, 골드 그 위에 플래티넘이 네.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백금이 금 가격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래요? 네, 지금 백금이 너무나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플래티넘이면 금보다 더 귀한 자산이고 더 비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지? 왜냐면 보통 여성분들은 잘 아는 게 이제 주얼리를 살 때 같은 디자인이면은 이제 골드보다는 플래티넘 백금이 훨씬 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요? 네. 예. 그 공인비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금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한 1000도밖에 안 예. 되는데 백금은 1700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공의 측면에서도 좀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백금이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더 그렇게 이제 가격 스프레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금이나 은이나 은은 요즘 들어서 이제 은 가격 급등을 갖다 설명하다 보니까 산업재로서도 수요가 많다 등등을 얘기합니다만, 금은 아닌 게 아니라 네.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죠? 먹을 수도 없는. 먹을 수 있죠. 하기야 뭐 요즘에 파인다이닝가. 뭐 금가루 뿌린 뭐 회도 막 나오고 하긴 하디다만 아니 그런데 괜히 그러시니까 내가 지금 질문할 그 포인트를 까먹었다. 아, 이제 은은 산업재로 많이 쓰이고 금은 별로 안 쓰이는데. 오케이. 예. 근데 왜 이 귀금속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와중에 다이아몬드 얘기는 왜 안 나요? 안 다이아몬드요. 나오죠? 예. 다이아몬드는 이게 좀 아픈 얘기긴 한데요. 네. 이게 업계의 아픈 얘기지만 네.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탄소가 결합하면서 맞아요.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이제 땅에서 그렇게 나온 다이아몬드들을 다 캐는 것만 다이아몬드였어요. 근데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아하. 흔히 뭐 예.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연구실에서 이제 다이아몬드의 속성과 그대로 똑같은 정확하게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거든요. 소위 말해서 감정사들이 봐도 구분이 안 돼요. 구분 안 되죠. 육안으로는 구분 안 되고 그 웬만한 장비로도 구분을 못 합니다. 정말 전문 장비로 구분을 해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이제 보통 같은 등급의 퀄리티면은 가격이 한 5분의 1에서 정말 심하면 10분의 1 정도까지 더 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약간 과시욕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비재다 예, 보니까 굳이 꼭 천연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거의 지금 3분의 1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그게 있었구나. 네. 그 예전에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귀금속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전쟁 난다거나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될 때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곤 했는데 지금 뭔가 지난해 기준으로 많이 좀 달라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도 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금 시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최근에 한번 지정학적 예. 리스크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카리브해 부근에서 이제 되게 지정학적인 문제가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치겠다고 하는 그거.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미국이 뭐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이런 네. 행동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불안감이 조성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린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인근의 영공이나 영해가 이제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뭐 운송료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국가로부터 원래 이제 수입하던 물건들이 이제 수입이나 수출이 되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급망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이런 이제 불안감도 높아지고 해서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올해를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아니면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방 국가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점점 다들 자기도 먹고 살기 팍팍해진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이거 환율 지킨다고 막 외환 보유고 쏟아붓고 있죠. 예. 미국도 이제 지금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 38조 달러를 넘어갔고 1년에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조 달러를 지급할 정도로 사실은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뭐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사줄 수도 없을 정도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심한 경우에 영국이 다시 예전의 IMF 시절로 돌아간다라는 막 이런 뉴스까지 나올 만큼 사실 경제가 되게 힘든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처음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2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지금 아직까지 글쎄. 끝나지 않는 예, 모습을 보면서 예. 전쟁이라는 게 내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에 대한 피해가 정말 크구나. 내가 당장 저 나라를 치고 싶어도 좀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친다고 해서 과연 상대 뭐 다른 국가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2026년 그리고 202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점점 더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높아진다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 두 가지가 계속 금 가격과 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소가 되면서 금 가격에는 좋은 이슈지만 세계 경제적으로는 좀 안 좋은 이슈가 많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도는 얘기 중에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 네.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특히 유난히 이 금 보유 확대에 애를 쓰고 있다. 이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2010년부터 1950년부터 통계를 보면 쭉 한 1970년부터 금을 이제 서서히 많은 국가들이 팔아오다가 네. 2010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계속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 두 위기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만 보더라도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달러뿐만 아니라 뭐 유로도 원화도 세계적으로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다.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그 포인트에 집중을 한 거죠. 여기에 더불어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높아지다 보니 원래는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두 축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달러고 하나는 금이죠. 예. 근데 달러를 가지고 있어 봐야 어차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는 뭐 기정사실에 가깝고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처럼 내가 만약에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내 외환보유고가 동결당할 수도 있잖아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안전자산의 두 축에서 더 이상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러 국채,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잘 안 사기 시작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 국채 비중을 절반 수준까지 줄였거든요. 예. 그 정도로 많이 팔고 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금의 비중이 미국 국채의 비중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한 양이 온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이 20%가 더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실물 금을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들이 모으고 있다라는 포인트는 점점 더 세상이 다극화로 가고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것임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왜 지금 우리가 금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왜 금을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인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 대표님은 금과 은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해도 실물, 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걸로 하라고 해서 골드바 실버바 강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금은 안 좋아하시겠네. 디지털금. 디지털금, 네, 저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다르긴 한데요. 아, 디지털 금은 또 다른 의미도 있나요?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ETF라던가, 아하, 그러니까 종이금. 네, 종이금 맞습니다. 예. 종이금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접근이 쉽다. 그리고 내가 보관을 하지 않아서 편리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괜찮긴 한데 금이라는 자산이 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지금 왜 이렇게 떠오르는가의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없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 증권사가 파산한다던가 아니면 네. 그 주식의 오너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뭐 이제 주식 가격이 뭐 폭락할 수도 있고 다양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하지만 금이라는 자산은 그냥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로 인해서 빼앗길 염려도 없고요. 가치가 하락 5,000년 동안 가치를 잃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 금이라는 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건데 통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자산을 어떤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는 형태로 보유한다라는 건 어쩌면 금의 본질과는 금 투자의 본질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는 실물을 보유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실물을 좀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잠깐만. 조 대표님. 네, 아까 우리 그러네. 금 한 돈 살 때 네, 사면 88만 3천 원, 팔면은 77만 5천 원. 네, 소위 말해서 이 비드오파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졌어요. 네. 이 샀다가 팔 때 금값이 암만 올랐다 하더라도 뭐 이래저래 뭐 수수료나 뭐 이런 거 감안할 것 같으면 남기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금도 금이고 뭐 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수수료도 비싸다 보니까 네. 예. 뭐 사자마자 마이너스 20% 이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 좀 은은 실물로 사는 건 너무 글쎄요. 부담스럽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실물을 사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ETF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ETF는 뭐 미국에 상장된 건 양도소득세 22%, 한국에 상장된 건 배당소득세가 한 15.4%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은 가격이 올해 한 해만 150%가 올랐어요. 그거야 올 한 해고 작년 한 해고 해마다 그런 건 그죠? 아니니까. 네. 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재작년을 기준으로 예. 볼 때 금 가격이 한 40% 올랐고 작년에는 이제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럼 대략 금 가격이 2배만 뛰어도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건 금이 오를 땐 좀 많이 올라요. 이 사이클 기간 동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 보면 뭐 2000년대 상승장, 그다음에 1970년대 상승장, 1930년대 상승장 이렇게 세 가지 상승장이 있는데 이때를 보면은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한 7배 정도 올랐고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6배 정도 올라요. 금이. 그러니까 한번 오를 때 좀 많이 오릅니다. 근데 2배만 올라도 그냥 부가세를 주고 사는 것보다 사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당장 뭔가 실물을 다면 당장 10 몇 %의 그런 손실이 발생하니까 뭔가 이게 더 비효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일 아하. 뿐이지 결국 금은 약간 좀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자산을 기준으로 보고 그다음에 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 좀 많이 오른다라는 걸 볼 때 사실은 그 수익에 대한 15.4%의 세금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내가 단기적으로 잠깐 뭐 단기 좀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면 ETF나 뭐 그런 형태도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실물이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훨씬 더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금 모으셨어요? 저는 2019년부터 투자를 했는데요. 예. 2019년 당시에 이제 금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투자를 했을 때 저는 은을 샀었습니다. 네, 은이 그때 당시에 한 65만 원 정도에 샀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하니까 예, 은 가격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은에 대한 상승세가 더욱더 저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도 은을 좀 더 많이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직 금 투자, 은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투자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보다는 은 투자가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상승 사이클에서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장기적으로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수요의 측면에서도 뭐 공급적인 이슈의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할 때 은이 금보다 더 빛날 자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을 보유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은보다 금을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순서는 금 먼저. 네, 금 먼저인 게 결국엔 은이 이게 투자를 안 해보면 잘 몰라요. 네. 안 해보면 올해 150% 올랐다고 와, 은 진짜 투자한 사람들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금과 은 방송을 계속했고 이제 네. 거래소를 운영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오를 때만 사고 이제 잠깐 한 4개월 정도 또 횡보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은 가격이 10% 막 급락하고 하면은 무서워서 또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150%가 올랐는데도 실제로 수익 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은이라는 게 좀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좀 지루하고 사람들이 겁먹게 만드는 자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하고도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금을 먼저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금 투자나 은 투자에 대한 좀 확신도가 생겼다라고 네. 한다면 은을 추가적으로 조금씩 줍줍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차트는 맛이 갔는데. 차트가요? 저는 아직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 투자 방법을 조금 알려주세요. 물론 현물을 뭐 사서 보관하면 좋긴 합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좀 접근성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들 ETF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뭐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예. 금과 은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초보자분들에게 실물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뭐 그 금은방도 막 발품 팔아야 되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뭐 실버바를 사야 되는지 실버 예. 코인을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제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은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던 것도 이제 마음을 접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건 금의 경우에는 KRX 금시장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KRX 금시장은 그냥 주식 어플에서 주식처럼 똑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탭이 있어요. 예. 그런 시장이 있는데 이제 KRX 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수수료가 매우 싸다. 0.3% 정도니까 ETF보다도 더 저렴한 수수료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주식 어플로 쉽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간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 때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 내가 실물로 인출받을래요 하지 않는 이상 따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어플로 매수했다가 나중에 금가가 오르면 이제 매도해도 그냥 딱 수수료 0.3% 정도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고 이제 효율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만약에 내가 은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제일 괜찮은 방법은 역시 ETF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ETF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도 괜찮은 것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 상장된 ETF인 뭐 SLV라든가 예. 이제 그런 ETF들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 만약에 여기서 나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더 어떤 금이나 은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초과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광 주식이나 은광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금 가격이 2배가 오르면 금 가격이 2배가 오른다고 해서 사실 채굴 비용도 따라 2배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금 가격은 2배가 올랐지만 영업이익률은 막 폭등하는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면서 은광 주식이나 금광 주식들도 최근에 이제 상승률이 되게 뛰어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쭉 깔아놓고 조금씩 이렇게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주식시장 10시에 개장하니까 잠시 한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개장이 네. 되는데 올해 새해 첫 걸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또 그거 오늘 뭐 동시효과도 못 보고 가네요, 그죠? 맞아요. 자, 저희 방송 그래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